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5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김포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먹거리 토론회의 자장을 맡은 최명진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사례와 센터 설립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실 서울 경기 지역 농업 네트워크 길청순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분들입니다. 완주군 먹거리 정책과 정순현 식품가공팀장님이십니다. 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탁현배 공공급식 센터장님이십니다. 외식 경영학 박사 엄은경 요리연구가이십니다. 그럼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길청순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패널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청순 이사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농업 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기도 하고 2015년 정도부터 저희가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들을 진행하면서 오늘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소리가 어디서 제 목소리가 다시 어디서 들리고 있는데, 네,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 진행하면서 푸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의 푸드 플랜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논의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다양한 견해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제 들으시고 나서 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 또한 김포 푸드플랜 수립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3월 19일 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막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연구 용역을 2달 정도를 중지를 중간중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1차 중간보고회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2달 동안의 연구 용역 중지 기간 때문에 저희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에 중간보고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날 오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김포시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을 했고 김포의 푸드플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기획했던 현장 활동들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민간 활동가 분들이나 먹거리 관련한 주체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민간 TFT를 하나 꾸렸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관계부서가 함께 참여하시는 행정 TFT를 꾸렸었는데 실제 이제 운영 자체를 매월 1회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는 하지 못해서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꿔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민간 TFT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한다거나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해서 푸드 플랜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보시는 게 이제 워킹그룹 TFT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학교급식 분야, 체험관광, 복지, 지역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하시는 활동가나 그 관계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민간 T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여도가 좋으시고, 이제 전체가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부문별로 해서 분과별 회의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들도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먹거리 정책이 김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행정 TF인데, 행정 TFT는 오늘 농정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 부서 간의 자료 협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TFT 운영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TFT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본청에 계신 부서에서 거의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이제 행정 TFT가 운영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 보고회 때 시장님 참석하신 자리에서 부서 간 협력이나 관심, 참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거리 전략이라는 게 많이들 공부하셨겠지만,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자원화하는 이제 전통적인 푸드 시스템과 관련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권 관점, 먹거리 정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김포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해 드리고 나면 이 푸드플랜이 관 주도의 정책 사업으로 머물지 않게 하려면 민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서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김포에서 활동하시는 분야별 관계자분들을 최대한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행정에서 받은 자료들이나 아니면 이제 TFT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기관들이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김포 푸드플랜을 최종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여기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수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한 70개 정도 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푸드플랜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과제의 국가 먹거리 전략, 지역 단위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정책과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농식품부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주관 부서로서 시군의 푸드플랜 수립을 좀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2018년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있고, 우리 김포처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같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도의회에서도 오셨는데 2019년도 1월 달에 먹거리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경기 먹거리 전략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고, 먹거리 전략에 따라서 지금 몇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정국의 성장 전략팀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먹거리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요즘에 국민들께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민간 위원장으로 김덕일 위원장님이라고 지속협 활동하시고 하는 평택의 농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먹거리위원회가 한 50명 정도 규모로 구성이 돼 있고, 나름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한 논의는 한 2017년부터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 상황은 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특위라고 하는 단위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방향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대통령께 자문 형태로 제안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연구 용역 결과가 12월 정도에 나와요. 12월 정도에 나오고,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VIP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비전 체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위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원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탁회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지역 뉴딜, 바이오 그린 뉴딜 이쪽 주제 하나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먹거리 관련한 활동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작업을 11월 둘째 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기본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거 푸드 플랜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담아내는 전략입니다. 일단 먹거리라고 하는 게 기본권 관점에서 먹거리 보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전략이 일단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이나 건강 관점에서 또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양 건강과 연계해서 뗄 수 없는 게 안전 분야잖아요. 그래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지역 단위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하고 관리할 거냐, 이런 전략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자원화라고 하는 푸드 시스템 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 그리고 환경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먹거리의 생산 소비 체계 구축 방안, 이런 것들이 전략에 담아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담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지만 복지정책, 그 다음에 식품안전정책, 보건정책,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결합되는 게 먹거리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관련 주체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에서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먹거리 마스터 플랜 2020이라고 하는 정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2020년을 마감하기 전 단계에서 2030년을 준비하자라는 마인드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울 먹거리 전략 2030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시 먹거리 전략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 비전 체계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조금씩 이제 선언되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보궐선거가 4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제 선거 이후에 새롭게 오시는 시장님하고 좀 발을 맞춰서 먹거리 전략을 대외적으로 2030 비전에 관련해서 선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 생산과 연계해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공급식을 최대한 이제 활용해서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만들자라는 관점이 컸었고, 그 안에서 굶는 사람이 없는 경기도 이런 방식의 먹거리 보장 체계와 관련한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수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거리 전략이 대외적으로 선언된 이후에 중간중간에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성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제 먹거리 전략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각종 정보를 지금 계속 이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협이라든지 의회하고 연계해서 먹거리 전략 관련한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지자체 사례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고민하실 때에 견학 가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화성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가 있어요.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도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고민할 때 많이 이제 벤치마킹 가시는 곳인데, 화성에서 2017년에 푸드플랜이 수립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김포하고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김포도 전체 인구 중에 60%가 우리 이제 신도심에 살고 계시고, 북부 쪽에 농촌 지역이 형성되면서 이제 인구의 한 20-30%가
살고 계시는데 화성도 마찬가지로 동탄 지역의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전체가 한 80만이 좀 안 되는데 60만 정도가 동탄에 모여 살고 나머지 20만이 서쪽 농촌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업 기반을 가지고 도농 간 상생 전략의 일환으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게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화성에서 2017년에 수립한 먹거리 전략의 비전 체계인데 사람과 환경을 배려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화성이라는 그 비전을 제시를 했고 먹거리 전략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었고 2017년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정책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화성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올해 이제 제정을 하고 11월 3일 날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민간위원장 위촉해서 한 50명 정도 규모로 먹거리 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먹거리 전략을 다양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된 거는 화성시가 유일합니다. 네, 타 지역은 보통 부시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은 행정에서 이제 기본안을 갖고 왔는데 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곳들이 많은데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감하게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1월 3일 날 인원도 좀 많아요. 보통 기초지자체들은 15명 정도 규모로 하는데 화성은 50명 규모로 해서 민간 위원들을 꾸려서 이제 스스로 먹거리 헌장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게 해서 먹거리 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외적으로 선언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시는 푸드 통합지원센터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성은 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거는 2016년이었어요. 2016년이었고 지금 그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00억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로컬푸드 직매장 6개를 직영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을 경기도 광역학교급식이 아니고 화성시 자체 학교급식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식재료 공급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한 300억 정도까지 잡히는 거죠. 잡히는데 이 정도의 매출을 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자되냐? 제가 뭐 회계장부를 본 건 아니었는데 인구 80만 정도 되는데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6, 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매출은 크게 잡히지만 수수료가 보통 12%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재정 투자에 대한 부담은 이제 굉장히 큰 방식이다라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이 그 파트너로서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잘 관계 형성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센터의 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 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서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공급 실적이나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포에서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논의하실 때 학교급식 물류센터 논의를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텐데 경기도의 기초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 광역학교급식 체계에서 우리가 급식을 할 건지 아니면 자체 급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시군만의 학교급식 시스템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성남하고 용인하고 그다음에 고양 화성 4개의 지자체가 자체 학교급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광역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농민들 스스로도 경기도
학교 급식에서 농민들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광역 체계에서 하시는 게 좋은데 지역에서는 우리만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데 어쨌든 화성은 자체 급식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주의 사례인데요. 전주는 2017년도에 재단법인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한 24명 정도의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학교 급식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급식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서대문구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에 식재료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전주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재단법인도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공적인 역할에서의 먹거리 관련한 활동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조직이다 보니까 내부에 뭐 노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고요. 시에서 공공투자를 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 원주 원예농협이라고 하는 지역 농협에다가 위탁 운영을 한 사례예요. 위탁 운영을 한 사례인데 학교급식 푸드 종합센터에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요. 사업적인 부분들은 원주 원예농협이 담당을 해서 실제 학교급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재료를 공급하고 하는데 원주 사례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는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생산자 단체이다 보니까 농가들의 생산 체계를 개편하고 재편하고 다품목 생산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전문적인 실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초 현황 조사나 그다음에 김포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11일 날 중간 보고할 때 김포를 먹거리 관점에서 다시 보고 먹거리 관점에서 김포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한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김포가 계속 이제 도시화가 진전되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젊은 도시고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인구 격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김포가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고촌읍이나 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괴리감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저희가 민간 TFT 할 때 들은 얘기인데 아파트 단지에 농업에 대한 좀 이해를 도모하게 하려고 논하고 습지를 조금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맹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맹꽁이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너무 내가지고 맹꽁이를 없애달라 이런 민원을 낸 거예요. 근데 맹꽁이가 천연기념물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없앨 수 없다라는 거 설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농업농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김포에서의 농업의 위상이 어떤가, 농업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김포가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공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먹거리를 통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0.5헥타르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예요. 전형적인 영세 소농 중심의 농업 생산 기반을 갖고 있어서 중소농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건가라는 측면에서도 먹거리 전략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11월 11일 날 구체적인 말씀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가 먹거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미래 세대 먹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전체 농업 경지 면적 중에 친환경 인증 비율이 2.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체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면 아마 김포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농민들하고 고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먹거리 기본권 관점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미보장 계층이 있고요.
먹거리가 기본권이고 생존을 위해서 누구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가 지속 가능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미보장 인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먹거리 전략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미래세대 공공급식은 이 정도 규모인데 점점 더 확대되겠죠. 인구가 계속 늘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급식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공공급식 시장이라는 표현이 상호 좀 모순되기는 하는데 공공급식 수요처는 계속 늘 거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처가 늘 거기 때문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떤 기능들을 좀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논의할 때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무조건 재단법인 만들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행정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려면 건물 올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건물 짓는 데에 많이 이제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논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위상을 부여할 거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 하드웨어를 넣을 건지 는다고 하면 언제 낼 건지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행정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무조건 재단법인 해라 건물 지어라 이거는 논의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설립하실 때 외부의 사례들 많이 보셔야 되고 직영을 할지 민간 위탁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같이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재단 범위를 설립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어느 규모로 넣고 그다음에 연차별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야 되고요. 김포는 어찌됐든 도농복합 도시이고 도시가 점점 커질 거고 농업은 더 어려워지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출장 가면서 비행기에서 김포의 들녘을 보니까 논들이 다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거를 진짜 극명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건 10년 뒤, 20년 뒤에 김포의 농업을 어디까지 지켜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착수보고회 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 안에서 농업이 갖고 있는 의미, 농촌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설정을 하고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할 수 있기 위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한 논의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요구나 민원을 가지고 푸드통합지원센터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 푸드플랜을 수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더 많은 의견들 수렴하는 자리 만들 거고 11월 11일 날 중간 보고할 때에 많이 참여하셔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청순 이사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 지자체와 그 먹거리 종합 계획과 푸드 통합 지원센터 설립 사례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의 현 주소와 진행 사항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다음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우리 정순현 팀장님으로부터 완주군에서의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식품 가공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현, 네, PPT, 네, 해도 돼. PPT 해도 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좀 멀리서 왔습니다. 완주군의 식품가공팀장 정순현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최명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 앞서 그 지역농업 네트워크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가공 관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완주군은
잘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로컬 푸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이제 10년 정도 걸쳐서 푸드 플랜으로 전환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 조직을 앞서서 행정 조직 간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식품 가공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주군에서 푸드 플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그 부서 간에 통합을 하게 됐어요. 2019년 1월에. 그래서 완주군청 본청 내에 먹거리 정책과를 만들고 그 안에 기술센터의 식품 가공 팀도 이제 완전히 직원들까지 포함시키면서 푸드 플랜 팀, 식품 가공 팀, 로컬 푸드 팀, 식품 산업팀, 식품 위생팀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먹거리 정책이 하나의 그 조직 간에도 그 연계 협업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식품 가공 팀장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컬 푸드 플랜 사업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푸드 플랜은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농업인들한테는 적절한 소득도 돌아가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는 먹거리 복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품 가공이 사실은 전체적인 푸드 플랜이나 먹거리 정책에서 중요한 듯 안 중요한 듯 이렇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의 분야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별 농업인이 뭐 가공 창업을 해서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공동으로 그 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가공 사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가공 장비를 사야 되고 초기에 상당히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식품 가공 사업이거든요. 또한 그 가공 사업에서 돈을 벌더라도 새로운 상품을 또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완제품까지 만들려면 그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일련의 비용과 그거를 유통 마케팅을 하기 위한 비용까지 식품 제조 가공을 하는 농업인들이 매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가공 사업을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 그거는 아니겠죠. 최근에 전라북도 일간지에 2020년 10월 26일자에 이제 보도자료가 하나 났는데요. 그 푸드 플랜에 아마 김포도 아까 자료 보니까 로컬 푸드 직매장이 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로컬 푸드 직매장이 독립적으로 농협을 끼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직매장의 경우에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왜 적자에 허덕이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완주군은 적자는 아니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답은 두 가지더라. 품목의 다양화와 가공식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차별성이 생긴다. 실제로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전주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완주군의 가공식품이 다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큰 소리를 쳐요. 가끔 전주시 매장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가공식품 안 낸다고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푸드 플랜에서 가공식품을 비중을 높일수록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매우 풍성해지고 농업인들한테 다양한 부가가치가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포 농협에 저희 완주에서 콜라보 해가지고 뭐 김포의 배와 완주의 생강을 혼합한 뭐 생강 배 제품 이런 것들을 김포 직매장에서 판매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포 직매장 농협에서 하는 데 다녀보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가공 사업이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조금 덜 가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가 딸기 농사를 짓는데 대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딸기가 남네? 이걸로 잼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라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팔아서 돈을 안 벌고 지인들한테 판매를 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내가 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뭐 온라인 거래라든지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면은 허가를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내는데 매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 시설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운영할 때 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처음부터 가공을 한 게 아니고 뭔가 배우고 싶은데 어디를 통해서 배워야 할까? 너무 이론적인 거는 넘쳐나지만 가공 기술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가공학과를 졸업했어도 전반적인 가공을 다뤄서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런 스킬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을 어떤 거를 주로 찾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김포시가 만약에 앞으로 푸드 플랜을 하시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원하신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어떠한 컨셉으로 만들 건가도 분명히 고민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은 이제 컨셉이 분명한데 분명한 컨셉 안에서도 분명히 어려움과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딸기 잼을 만들면 정말 딸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소량으로 생산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술을 사업화를 하고 싶어요라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서만 만들어 드시고 이웃들과 나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가공식품 하나를 만들려면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꾸준히 재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3년에서 5년간의 어려운 또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처음에 식품 사업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 가공 제품의 안전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1번에서 8번까지를 개별 창업을 한다면 모든 거를 개별 농업인이 이거를 지켜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시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금방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은 2012년에 고산 이제 지도는 저희 완주군 지도인데 하얗게 된 부분이 전주시예요. 그래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완주군이고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고산하고 구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의 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농업인들이 보시면은 그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가공식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는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센터의 주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돈을 투자해서 땅도 사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매우 큰 장점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농업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 뭐 앞에 식약처에서 굉장히 뭐 글씨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표기 사항이라든지 뭐 원산지 표시라든지 매우 까다롭게 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표기 사항 하나 오류만 있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런 게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준다. 가공센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절차가 있어요. 품목 제조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용기 같은 것도 사실은 개별 디자인해서 만들면 매우 좋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용기를 공동 구매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매장과 연계해서 테스트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관리는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농업인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 업무에 대한 거예요. 시제품 생산, 품목 제조 보고서, 자가 품질 검사, 그다음에 스티커 제작, 용기 구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행정 매니저라고 하는 그 공무직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됐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 네.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주군의 가공센터 운영 시스템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외부에서 원료를 매입해서 쓰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내가 가공을 한다. 근데 이제 직매장에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저희가 참여자들이 200농가가 넘는데 가공 품목에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뭐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선식류를 파는 분은 한 달에 진짜 1,000만 원도 벌고 정말 인기가 없는 품목을 만드시는 분은 뭐 50만 원도 못 벌어요. 사실은 이제 서로 농업인마다 비공개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시기 질투가 생겨요. 아니 쟤는 원료를 자가 생산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원료를 조달해서 분명히 노는 3,000평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만들지? 그래 이제 조사를 자기들끼리 하죠. 견제를 해서 저희도 이제 원래 원칙을 어긴 분들을 이제 적발해서 나가시도록 이렇게 권고도 했는데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런 또 문제가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완주군 가공센터에서는 어쨌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걸 전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보내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공품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10%의 수수료를 내고 부가가치세 10%를 내요. 그리고 3%는 행정에서 그 가공 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면서 전기료라든 이런 관리 비용 형태로 3%를 받게 돼서 결국은 농업인한테 77%의 이득이 가게끔 만든 구조가 가공센터의 구조다. 이제 그 뭐 시설 사용료 이런 거를 초기에 받긴 하는데 법인에다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여러 명이 감당하기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완주군은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또 1000분의 10에 줄 수 있는 걸 30% 감경을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육성한 그 농업인 조직은 총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97명 정도 되고요. 가공 공동체로 다 묶여 있어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행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4개월 동안 80% 이상 수료를 하지 않으면 수료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가공 공동체를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아까 보이신 그런 그 관리 체계 안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완주군의 가공센터에는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생산한 원료를 내가 가공한다. 그 다음에 4개월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와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직접 생산을 그 다음에 가공 첨가물을 화학적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사업장 즉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이제 로컬푸드 방법의 가공은
일반 제품과 좀 다른 게 유통기한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가공품을 한번 출시할 때 30만 개를 한 방에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주군의 로컬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다 사가서 재고가 떨어질 만할 때 만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1년 거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원료를 그때그때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는 정도만큼 만들기 때문에 가공을 그렇게 첨가제나 뭐 가열을 과하게 한다든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공품 자체도 매우 신선하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포에서도 장기적으로 가공품을 확대를 분명히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김포시는 어떤 체계로 가냐.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뭐 푸드플랜 하실 때 다 조사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쌀이 많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쌀 미작 중심의 또 농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의 재편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가공 사업하거나 푸드플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수료는 말씀드렸고 그림은 이제 농가들이 가공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림이다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서 2019년까지 약 61억의 이제 총 매출 중에 농업인들한테 아까 제가 77% 정도 환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7억 정도 농업인들 앞으로 원료가 그 부가가치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주군은 아까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고산과 구이 양쪽에 이렇게 이제 가공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이러한 가공센터들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의 식품 가공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 시설 하나로서. 그래서 이제 완주군은 뭐 로컬푸드 이전부터라도 로컬 가공 사업을 굉장히 주력으로 열심히 해왔고 영세 가공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꽤 군비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공센터와 병행돼서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다음에 가공센터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품목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품목은 그 안에서 뭐 농업인들 안에 견제도 있지만 그 시설에서 다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창업을 또 시켜야 되나. 저희도 해보니까 그때도 개별 창업의 여건이 많이 안 되더라, 농업인들은. 그래서 공동 창업의 이제 조직화를 통해서 전문 가공센터들을 만들고 전문 가공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적 연계를 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시설들이 그렇게 이제 가공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 정도의 가공의 기술 교육을 받고 가공의 입문의 수준이라고 보신다면 그 이후에 창업을 공동으로 했을 때는 좀 더 퀄리티가 있고 테크닉이 있는 가공 제품을 만드는 공동 가공의 형태로 뭐 중고등학생 정도로 졸업을 시킬 수 있다.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가공이 더 잘 되면 그야말로 개별 창업이나 좀 더 전문적인 가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주군은 이제 그런 계획을 전략적으로 길게 했고, 물론 이제 제가 좀 오래 있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 매우 좀 좋은 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이런 모델로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례로 보시면은 그냥 저희들끼리 가공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A라고 하는 건물이 농업인들이 사용하시는 구이 가공센터, 위에는 교육장이고요. 원래는 여기 반절이 이제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였는데 여기를 땅을 매립을 해서 하나의 식품 가공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서 상당히 뭐 견학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완주군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가공센터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먹거리 코너에 여기는 300여 개의 품목이 비치가 될 만큼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5개 이 가공센터가 참 부럽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탁현배 공공급식 센터장님께 푸드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현배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탁현배라고 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완주의 가공이 참 부럽네요. 예, 저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카메라 있고 또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까 처음 왔을 때 이 유튜브로 계속 올라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예. 근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제가 느낌이 어땠냐면, 처음에 최명진 의원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거 보면서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빨리 이 푸드플랜의 속도를 빨리 내겠구나라는 느낌을 실제로 받습니다. 서대문에서보다도 더 초기에 뜨거운 열의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 얘기 드리기 전에 유성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요. 초기에 저한테 유성푸드 통합센터 얘기도 잠깐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이 주셔서 제가 경험한 사례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2018년 6월입니다. 이것도 도시형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역이고요. 자치구에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줘서 총사업비 43억 원가량을 줘서 만들었고, 이곳의 주요 시설로는 유통물류센터, 그리고 가공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가공에는 두부, 소스 등이 가공되고 있고, 또 식품개발, 조리실습, 실험, 인큐베이팅, 교육장이 마련이 돼 있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두 번째 사진이 가공센터고, 세 번째 장면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는 장면인데, 예를 들면 마을밥상 공유부업 교육을 하기도 하고 뭐 식품개발 교육이나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유성푸드센터는 좀 특징이, 아까 원주 얘기도 잠깐 있었지만 역시 이것도 민간위탁통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사회제협동조합 품앗이 마을이 민간위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단법인 형태긴 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민간위탁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역량이 민간에 그대로 운영 역량이 남게 되기도 하고, 또 민간의 전문성을 사용을 하면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은 부담이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이후에 김포에서 심사숙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 또는 대전 전체가 그렇긴 한데요. 유성이나 대전의 푸드플랜 특징이 민간의 네트워크입니다. 처음부터 민간 주도가 강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대전 푸드플랜 네트워크의 참여 조직 현황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 사례집에 실렸던 거니까 19년 초나 18년 말의 현황일 거고, 실제로는 지금은 더 늘어나서 대전의 구가 자치구가 6개인데요. 이 각 구별 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 민간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돼서 그 민간이 행정과 직접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한밭가득 생산자 연합회, 이 한밭가득이라는 게 대전의 인증 로컬푸드 인증제의 그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인증 로컬푸드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한밭가득 생산자 연합회가 역시 대전 연합회뿐만 아니라 5개구 전체에 다 구성이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것이 행정이 조금은 속도가 늦다거나 혹은 다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처할 때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하나의 요소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 이야기인데요. 서대문은 2018년에 그 푸드플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당시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 연구 책임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길청순 이사장님이셨고요. 그 2018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2019년 2월에 연구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19년 말에 기본 계획이 현재 수립이 돼 있고, 지금은 한참 통합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을 하지 않고 내년도 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의회나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공공급식을 왜 말씀드리냐면, 통합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공공급식
공공급식센터는 2018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푸드플랜 용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공공급식센터에 서대문구가 부여한 임무는 원래 서울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역할은 자기 매칭산지, 저희는 전주로 돼 있습니다. 그 매칭산지의 물품을 받아서 그 부족한 물품을 채워서 어린이집, 복지시설, 관공서,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공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게 기본의 임무인데 그 임무 외에 좀 더 통합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통합센터의 전 버전 같은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조례에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가 좀 더 확장돼서 역할을 한 것은 이 도농상생에 대한 교류도 이 도농상생이라는 게 서대문은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 도시 지역입니다. 김포도 도시화가 빠르게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에는 농민 자체가 없고요. 텃밭은 약간씩 있을 적 뭐 녹지라고 해봤자 인왕산, 안산 혹은 연세대, 이화여대 같은 학교에 있는 쪽은 녹지가 전부입니다. 완전히 도시화된 지역이고 이 도시화된 지역에선 생산자가 밖에 매칭된 생산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 있는 매칭산지와의 교류나 상생이 더욱더 중요한 지역인데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소지역, 작은 마을에서의 직거래 장터를 하거나 혹은 올해 경기도에서도 많이 있었던 상생 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꾸러미 사업을 자치구 차원에서 소지역에서도 만들어서 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이 먹거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혹은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마을 공동체 등의 공동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가 처음 서대문의 푸드플랜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공공급식도 여기에 기여하라라는 임무가 있었고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연대라든가 최근에 벌어지는 거는 공동체 마을밥상을 통한 어린이들의 행복한 한 끼라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장면인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어린이 식당 모델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오면 거기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산지 우리로 따지면 전주에서 올라온 안전한 식재료로 간식과 식사가 제공되는 모델이죠. 이 모델이 서대문에서 얘기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 지역의 도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푸드플랜에 진입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일단 소비자들이 만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어야겠다. 근데 서울은 워낙에 공유밥상 혹은 뭐 커뮤니티 키치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소셜 다이닝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활동들이 매우 다양했는데 특히 서대문은 그런 활동이 이렇게 다양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과 공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내야겠다는 상상에서 이것을 2018년 올해 20년이죠. 20년 올해 두 곳에 직접 공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코로나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인원수 조정이나 온라인화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한 곳을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대문의 여러 권역마다 하나씩 이런 커뮤니티 센터들이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업에도 공공급식센터가 협치 워킹그룹으로 참여도 해서 함께 자문도 하고 식재료도 공급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정책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제목을 정책 지원을 썼지만 사실 이 부분부터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공공급식센터 독자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고 협치회의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은 구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을 잡은 건데요.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구의 특징이 이제 연구 용역 중간 보고 이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 연구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푸드플랜 연구를 수립하기 위한 민관 TF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의 협치조정관 그리고 공공급식센터장 연구 용역 책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또 구의원까지 참여를 해서 푸드플랜의 연구 용역 자체를 민관이 함께 만들겠다라는 걸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사실 그 두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럼 이 만들어진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푸드플랜, 먹거리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기구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정도 되는 민간 주체들을 더 참여를 시켜서 약 20명 정도 되는 규모로 푸드플랜 실행 TFT
이름 붙이기 어려웠었는데요. 어쨌든 실행자를 붙여서 실행 TFT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이 실행 TFT에서 먹거리 기본 계획도 나왔고 먹거리 기본 조례도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해서 이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냈던 사례다라는 게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구 푸드플랜 방향이 이 공공급식,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이후에 더 확장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먹거리 공적 조달 체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본조례는 2월달, 올해 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조례를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의원 발의로 형태는 만들었는데요. 의원 발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민관이 함께 기본조례 TF 만들어서 계속 조항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함께 수기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럼 행정팀에서 이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올 2월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로서의 제도적 기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먹거리위원회가 바로 그 뒤에 올해 출범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방역 정부가 아니었으면 더 빨리 출범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제로는 사실 관과 민으로 보면은 아직 안 된 게 푸드플랜의 순수 민관이 아닌 민간의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추진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 정책적인 부분이 됐다면 현장 실행 부분에서 푸드플랜의 산업 생태계, 이건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래 추격시키고 푸드 통합센터 실행 기구로서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곳이 서대문구다라고 알아주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는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최초의 먹거리 분야 민관위원회고요. 이 먹거리위원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겼던 먹거리위원회에 관련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뭐 이게 딱 맞는 그림이다가 아니라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초기에 이 계획됐던 거는 먹거리위원회 안에 협업구조로서의 사무국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안이 됐던 건데 실제 현재 서대문구위원회는 사무국까지는 두지 못했고 간사를 먹거리 전략팀 행정이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이후에 위원회가 어느 규모로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되면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사무지원 인력들 사무국이 존재를 하면은 매우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원회, 현재의 위원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오늘도 지금 분과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우리 구 먹거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실무조정위원회가 옆으로 빠져 있죠. 먹거리위원회 규모는 40명으로 돼 있고요. 40명도 화성 말씀도 있었지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인구가 한 30만 정도 구이고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위원회가 협치위원회입니다. 협치위원회 규모가 50명이니까 40명 규모는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그 40명으로 놓고 각 분과 3개에는 약 10명 이상의 분과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맡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통합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 국장님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협치조정관. 예, 이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게 만든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히려 보입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구청장님이 맡는 거는 여기로 따지면 시장님이 맡는 건 좀 먹거리 중요성 보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들 참여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 먹거리위원회에 들어오게 하는 거를,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주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TF에서 논쟁을 좀 했던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먹거리위원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분들이 들어와야 될 걸로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그런 외부 인사들이 많거든요. 이 작은 자치구에서는 그런 인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주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숨쉬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논의하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신경을 쓴 부분이고, 이 실무
실무조정위원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분과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할 텐데 실질적으로 먹거리 기본계획은 추진이 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돌아가려면 좀 더 실무적인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조위원회 같기도 하지만 실무적인 위원회인데요. 이 실무조정위원회에는 이 전담 부서의 팀장 그리고 주무관 그리고 협치조정관이 들어오게 돼 있고 관련 기구인 공공급식센터장, 통합센터장,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같은 관련 기구장들 그리고 각 분과의 분과장과 총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좀 더 자주 회의가 열리면서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걸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분과위원회 구성입니다. 분과위원회를 3개로 구성한 거는 사실은 위원만 더 많았으면 더 많은 분과를 구성하고 싶긴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인원수도 고려하고 사업도 고려해서 3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 안전 공동체가 하나, 그다음에 먹거리 생태와 도농상생, 그다음에 먹거리 교육문화 홍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보시듯이 구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푸드플랜 기본계획에 담겨져서 실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오셔도 보통 위원회들의 문제점이 그런 게 있잖아요. 행정에서 마련해 온 안을 그냥 손만 들다가 가시거나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다 배치해서 여기서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논의를 하고 의결 아니더라도 여기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놔서 이 분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아쉬웠던 거, 이게 유튜브에 그래도 말씀드리면 여기 아쉬웠던 거는 분과를 만들고 나서 아쉬웠던 거는 제 생각은 이거보다 좀 더 자유로운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에 매칭된 사업이 일부는 있지만 분과가 좀 더 자유로운 주민들의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많은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후에 저희도 운영하면서 더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이 보충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먹거리 기본 조례에 있는 조항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 먹거리 기본 조례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급식, 도시농업, 도농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그 외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교육 홍보 등등등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이런 육성사업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생산 사이드에 있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생산 쪽은 우리가 농민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 조직화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나 화성처럼 농민 조직에 대한 기구가 크지는 않고 그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주간 운영도 일부러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대문 푸드플랜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생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소비자들의 푸드플랜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걸 절실한 문제로 담을 것이냐가 계속 화두였던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포도 이후에 그런 것도 느끼게 되실 것 같은데요. 생산자들은 당연스럽게 푸드플랜은 자기의 생명줄 문제처럼 다룰 수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소비자들은 이걸 쉽게 자기의 중요한 문제로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문제를 인식시킬 것이냐 해서 여러 장치 중에 하나로 이런 주간도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먹거리 주간을 설정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먹거리에 대한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조례 안에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오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참고 삼아서 갖고 온 건데요. 먹거리 전담 부서에 대한 고민들이 김포시도 있으신 것 같아서 2개만 소개시켜 드린 건데 서대문의 먹거리 전략팀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과 안에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도시재생 추진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기획재정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 안에는 기획예산과나 일자리 경제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야 된다 해서 사회적 경제과가 글로 들어가고 그 안에 먹거리 전략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여기서 농업 문제로 본 거기보다는 지역의 공동체 문제로 해석을 해서 사회적 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대전광역시도 약간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민공동체국이라는 게 요번 선거 이후에 이제 신설이 됐고 시민공동체국에는 여러 공동체 관련 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시 사회적 경제과에 거긴 전략
제약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현재 로컬 푸드 팀이라고 이름 붙인 팀이 대전 푸드 플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자유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 푸드플랜 민간 거버넌스 구상과 먹거리위원회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기획을 하면서 사전 미팅을 두 분한테 한번 찾아가서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미팅하는 과정에서 들으면서 이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위원회에 대한 이번 토론회에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먹거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하고 실무조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김포에서 요리 연구에 힘쓰고 계시는 엄은경 우리 요리 연구관님으로부터 김포 만들의 식품 소비 성향과 로컬 푸드 그리고 푸드 통합 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식 경영학 박사 엄은경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포 엄마들의 식품 소비 성향이 어떠한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얘기하고 있는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어떤 역할을 좀 김포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또 김포맘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국 1위의 인구 증가수를 자랑하고 또 영유아의 비율이 6.39%로 전국 5위입니다. 평균 연령이 39.7세를 살고 있는 아주 젊은 도시죠. 그리고 또 장기동, 운양동, 또 마산, 구례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식품 소비에 드는 어떤 에너지나 시간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 연령대는 가사 노동과 장혁의 안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사회활동 등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소비를 하길 원합니다. 엄마들이 이제 식품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는 우리가 뭐 마트를 간다던가 뭐 시장을 간다던가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만 하더라도 뭐 어떤 날은 마켓컬리에서 주문하고, 어떤 날은 마트에 가고, 또 어떤 날은 김포 오일장도 가고, 한 군데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합리적이면서 좀 스마트한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드숍도 가고 공동구매도 요새는 하고 있고요. 또 로컬 푸드도 가지만 완제품이 있는 반찬 가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식품 쇼핑이 굉장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택배를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보지 않아도 품질을 따질 수 있는 리뷰가 있죠. 리뷰를 보고 가성비가 좋은, 또 가치 중심의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선한 혹은 건강한, 또 어떤 분들은 편의지향성, 또 친환경적이고 경제지향적인 다양한 소비 형태를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HMR 푸드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간편식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실제 가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나는 오늘 된장찌개를 레토르트를 뜯어서 먹었어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MR 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찾은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밀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조리 전에 냉장 상태의 식품을 아주 전처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죠. 이틀에서 3일 내에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요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HMR 푸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걸 뜯어서 식구들을 데워서 주면 굉장히 간편하지만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부들이 이제 내가 조리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가족에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되어 있어서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밀키트 구성을 보시면은 네이버 푸드에서 1, 2, 3위를 차지하는 밀키트가 우리가 뭐 된장찌개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제육볶음 이런 게 아니고 서양 요리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식을 하지 않아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외식한 것처럼 가정에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레시피도 제공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데다가 우리 엄마가 만든 파스타가 오늘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밀키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여기에다가 건강하고 직접 참여하는 식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포에서는 제가 주업은 영양과 뭐 건강한 먹거리를 가르친 요리 연구가로 뭐 레시피 개발을 하지만 오늘도 새벽 4시에 조리를 하고 왔는데 어린이 전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가 처음에 반찬 가게를 냈을 때는 그냥 반찬 가게였어요. 건강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 푸드가 슬로건이었어요. 사실은 로컬 푸드를 가지고 조리를 하는 어떤 특별한 반찬 가게를 하자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엄마들이 와서 제 하는 말이 애들 반찬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기동에서 이 중심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아이 중심으로 우리 포커스를 바꿔보자 해서 포지셔닝을 어린이 전문 반찬 가게로 바꾸고 제가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영업을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는 가게인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매출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 영업을 해서 1년 영업이 이제 4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포커싱이 조금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제가 하루에 20만 원도 팔아보고 30만 원도 팔아본 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보니까 엄마들이 자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예민해요. 오늘 여기 뭐 들어갔어요? 이런 게 아주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자기가 해먹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자기가 해먹으면 될 텐데. 근데 사실 엄마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7, 8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조리 경험이 1도 없습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지금 아이 한둘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마트 가서 시장 봐와서 전철에서 요리하면 맛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접 조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반조리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밀키트 혹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완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로컬에 정말 이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 푸드에 이런 식품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밀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장기동, 온양동, 구례, 마산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은 식당 중에 하나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돈가스 집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돈가스 집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보시면은 아이 중심의 외식 문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도시에서는. 그런데 혹은 뭐 감자탕집이더라도 굉장히 큰 가게 3분의 1은 차지할 것 같은 키즈방이 있어요. 또 애들 엄청 뛰놀고 어른은 밥 먹고. 왜 그러나 봤더니 애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 중심의 외식 문화가 김포에는 과연 자리가 잡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요. 김포를 우리가 대표하는 먹거리로 제가 김포시 맛집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업체가 나와 있는데 한 군데는 염소 전문점, 한 군데는 추어탕, 한 군데는 뭐 민물고기 매운탕. 많이 보시죠, 이런 거. 거기 중에서도 이제 맛집을 드리는데 항상 드는 생각은 김포를 살고 있는 39.5세의 엄마들이 저것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엄마들을 만나면 엄마들이 선생님 이번에 맛집 어디 됐어요? 그러면 어디 추어탕이랑요, 어디랑요, 어디 어탕집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사를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엄마들도 먹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주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요. 나는 수어탕만 20년 끓였는데요. 그거 누가 알려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외식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민물고기 매운탕을 먹으러 가면 아이들이 이제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돼서 집에서 떡볶이를 시켜주거나 피자를 시켜주고 와요. 같이 외식을 할 수 없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포에 이런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생긴다면 우리 김포의 먹거리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푸드 통합 지원 센터는 김포의 이 요식업 그리고 대표 먹거리를 운영하는 이런 소상공인에게 어떤 교육이나 창업의 기회를 좀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중심의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매장 굉장히 많아요, 김포에. 그다음에 로컬 푸드 매장. 원물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면서 처음에 로컬 푸드를 많이 이용을 너무 하고 싶어서 갑니다. 가면 우리가 그 장마철 조금 전에 가면 각기 다른 생산자가 이렇게 예쁘게 펼쳐놓은 쌈채소가 있어요. 장을 보고 다시 마트를 가죠. 다른 마트로 또 구매하고 거기서 부족한 거 또 딴 데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장을 봐야 되는 게 4군데는 봐야 그날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컬 푸드에서 사실 구매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다양한 걸 원해요.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가면 늙은 호박 뒤에 나온 우리 고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조리를 스파게티를 해주고 싶은데 해서 로컬을 갔을 때 정말 원물 말고 거기에 곁들일 수 있는 소스도 물론 로컬 게 아니더라도 어떤 콜라보라는 용어가 요새 있잖아요. 콜라보식으로 레시피도 제공이 같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생산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해산물도 조금 살 수 있고 외국에서 들여온 소스, 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같이 있는 그런 구조면은 불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은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상품만을 소비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첫 번째는 이윤 추구를 하잖아요. 이윤 추구를 하는데 그것보다 고객들은 훨씬 더 냉정하고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왜 로컬 푸드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사실은. 로컬 푸드 매장이 생기면 궁금해서 가는데 다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식생활에 대한 아니면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체급식 김포시에 있는 80여 개의 초중고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교육에 대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겨우 한 12평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을 모으기에 쉽지 않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기간이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통합적인데 말 그대로 진짜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스마트하고 젊은 우리 김포 소비자를 위한 식품 소비의 공간, 이제 뭐 로컬 직매장 같은 그런 소비의 공간이지만 현대 흐름에 맞는 소비자의 니즈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고, 또 요리와 식생활 교육의 공간, 또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 혹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의 공간, 아까 발표해 주신 부분 중에 그 완주군 사례를 보고 제가 정말 통탄했습니다. 너무 멋져서 그 시스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기 위해 내가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 그죠? 근데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좀 재밌는 얘기인데, 먹거리를 얘기하면서 관광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김포 와서 외부에서 귀빈이 오시면 김포의 먹거리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엄은경 연구관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현 우리 팀장님, 길청순 이사장님 발제 함께 들어보셨죠? 이미 이제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 중인 완주군 담당 팀장님으로서 김포시가 가져야 할 그 로컬푸드하고 가공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아마 농가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모집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역 내에 꽤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12년에 가공센터를 운영할 때는 경쟁률이 4대 1이었어요. 서로 교육을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은 개별 농업인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아니면 공동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신청을 했을 때 선발에 이제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했는데 이제 그게 흐름이 점점 바뀌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가업을 승계했거나 청년 창업 이런 분들로 이제 흐름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공이 됐던 뭐 푸드플레인 됐던 그래서 처음에 완주군이 로컬푸드로 시작할 때 전화하면 다 어디 계세요? 그러면 다 교육장에 가 계셔서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주 이제 힘이 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생산 농가나 뭐 소비자들이나 모두 로컬푸드가 뭐고 푸드플랜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공 품목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점점 진화를 해서 결국에 가서는 매우 다양한 가공품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 기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김포도 이제 푸드플랜 전략과 함께 농업 기반이 좀 재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품목의 그게 뭐 품목 기획 내지는 조직화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또 하나는 여기만 해도 도시 거의 서울 수도권 오늘도 전철 타고 왔는데 수도권이더라고요. 그러면 도시화가 매우 가속화하게 될 건데 기존의 유통망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거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기존 유통에서 팔지 않는 걸 로컬푸드에서 매우 많이 팔고 있더라. 뭐 롯데마트 가면은 곰보배추즙 이런 거 안 팔거든요. 근데 완주나 전주 로컬푸드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찾는 소비자 그룹이 또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가공이라고 하는 게 완제품으로 보면 기존 가공 제품과의 겉으로는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료의 차별화, 그다음에 뭐 신선한 먹거리, 뭐 좀 더 화학적 첨가제를 덜 쓴 가공 이런 거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를 처음부터 기준을 잘 잡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가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이제 시민분께서 그 유튜브로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정순현 팀장님에 대한 질문이라서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로컬푸드와 가공식품을 원해요. 네. 근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사실은 없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행정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뭐 10년이면 10년 계획, 장기 계획 안에서 단계별로 1년, 2년씩 이제 어떻게 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이제 가공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요. 완주군도 초기에는 조사해 보면 장류, 항과류, 뭐 파우치 음료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조직에서 이런 거를 좀 매년 분석을 해서 올해는 전략적으로 뭐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의 매력 필요하고요. 사실은 가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주군도 뭐 10년, 20년 지금 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김포가 늦은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탁현배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특히 먹거리위원회 분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김포시 푸드플랜에 당겨졌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 김포시 연구 영역에는 굉장히 잘 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길청순 이사장님이 사실 민간의 주도성이나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역엔 잘 갇힐 건데 오히려 연구팀이 빠지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행 과정에서 실제로 민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좀 위원회 구성이 동시에 추진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용역 과정이나 혹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까지 기본 조례가 아직 안 됐으면 저희 사례처럼 지금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 민관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함께 논의한다거나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특히나 농업 쪽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배치를 잘 신경 써주시면 김포도 중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원회가 나중에 잘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게 되면 정신없어지는 게 아까 제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나와버립니다. 밀키트 해주세요. 애들 반찬 없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오히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저는 이게 매우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이. 그럼 그 의견들을 받아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중에 전 핵심적으로는 이후에 오늘 통합센터니까 이 통합센터의 역할이나 사업 분야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민간이 요구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막혀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데서. 물론 조례엔 사실은 열려있긴 해요. 뭐뭐뭐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은 없는 걸로 해석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하는 팀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통합센터가 이 소비자들 혹은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길청순 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주군과 서대문군 사례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김포시는 현재 푸드 플랜 용역이 추진 중이죠. 그런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예산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에 대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어려움은 코로나였고요. 코로나 때문에 활개를 치고 다녀야 되는데 다니질 못해서 되게 아쉬운 상황으로 이제 전반기를 저희가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기 넘어가면서 다 11월 11일 날 있을 중간 보고회 때 전체적인 이슈 공유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김포 같은 경우가 주관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초기에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쓴 보고서가 책꽂이에 꽂히지 않으려면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정책이, 이 전략이, 이 계획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아셔야 부서 간에 사업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도 할 거고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도 할 텐데 지금 행정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제 본업 이외에 이제 부가적인 업무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후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이제 더 적극적으로 좀 들이대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푸드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때에 단순히 뭐 문서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방향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게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제가 환경정의라고 하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 갔는데, 수원에서 저희랑 같이 푸드플랜 수립하셨던 지속협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푸드플랜을 가지고 시민들과 이야기할 때 푸드플랜에서 얘기하는 먹거리 정의나 기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추상성이 너무 높아서 시민들이 사실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제안은 뭐였냐면, 시민들을 관심 갖게 하는 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마을 부엌이면 마을 부엌, 뭐 공유 냉장고면 공유 냉장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이 제안되고 그 사업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정책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푸드 플랜이 저희가 뭐 보고서 만들면 막 300~400페이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딱 대외적으로 선언됐을 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이게 이제 맥을 놓치지 않고 가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되면은 보고서 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행정 안에서의 그런 이제 이해와 참여, 그다음에 협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 뒷부분에 농정과 우리 직원분들이랑 또 주민협진 담당관 직원분들이 같이 지금 요 토론회에 참석해서 듣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또 같이 이제 유튜브에서 시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우리 길청순 이사장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개념이 생소한데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풀 패키지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한다고 하면, 김포시 내에서 공공급식과 관련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기지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취약계층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센트럴 키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엌인데 직접 조리를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밀키트나 완조리 그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점, 공공형 거점 부엌이, 큰 부엌이 이제 하나 생기는 것도 기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도 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커뮤니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창업 인큐베이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푸드통합지원센터다. 근데 기능과 역할을 뭐 김포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여기서 못해, 뭐 이제 물류 기능만 늘 거야 하면 물류 기능만 들어가는데, 그거는 결코 푸드통합지원이라고 하는 명칭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은 아닌 건 거죠. 그래서 풀 패키지로 들어가고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민간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공적 조달 체계의 거점이 되는 공간 정도로 해주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주처럼 가공 클러스터 이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허락한다고 하면 공공급식에 만약에 지역상 가공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햇섭부터 시작해서 식품 제조와 관련한 인허가가 엄청 복잡하고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거점 가공센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G마크 인증, 뭐 햇섭 인증 이런 거 잘 받아서 공공급식에 지역산 원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가공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한
역할들을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그 우리 엄은경 그 요리 연구관님이 한 말씀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아까 나가셔서 다 하셨어요. 쏟아내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또 김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는데 또 할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나요? 김포의 푸드 통합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한 아니면 요즘 뭐 식자재나 조리 기술이 빠르게 막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소리가 좀 반영되고 니즈가 제대로 반영된 그런 센터 기능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어딘가 김포가 좀 세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센터가.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는 김포는 저는 굉장히 멋진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도농 복합 도시에 이렇게 좋은 쌀과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많이 아시지만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주민들께서 우리 김포에 대한 어떤 생산품, 그리고 또 이것을 만날 수 있는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순현 팀장님부터. 네. 아무튼 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김포시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농업인과 시민의 다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요. 어쨌든 농업인들한테는 부가가치 향상을, 주민들한테는 먹거리 복지를 꼭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연구 용역을 잘 마무리를 할 거고, 이게 이제 김포에서 의미 있는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실행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갈 거고요. 제가 농업 쪽에서 컨설팅하고 연구 용역한 지가 21년 됐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아까 엄은경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소비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니즈는 너무나 달라졌는데, 우리 농업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품목의 문제나 안전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이 푸드 플랜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 푸드 플랜 하면서 농민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전략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안도 해결해야 되지만 10년 뒤 김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같이 좀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포는 실제로 제가 오늘까지도 본 느낌이 매우 잘 될 것 같은 기분이고요. 왜냐하면 진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가 많이 인적 구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까운 서울의 소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많은 사업 제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기리 사장님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 트렌드 변화,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예민하고 스마트한 소비자들을 좀 어떻게든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그 진흥원에서는 이미 밀키트 개발을 일부 완료하거나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가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모여 있는 급식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별화된 소비자들도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이냐, 이거를 기존의 매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체계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함께 고민해서 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은경 요리 연구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부담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식을 뭐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을 떠나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김포의 한 시민으로서 사실은 이 자리를 처음에 초청해 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혼자 가슴이 벅차고 굉장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오늘 먹거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길청순 이사장님, 정순현 팀장님, 탁현배 센터장님, 그리고 엄은경 요리연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포시 먹거리 시스템은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위원회, 담당 부서와 관련 업무, 예산과 기구 등 모든 것이 집중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드플랜 수립 또한 타 도시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그동안 축적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잘 엮고 다듬어 준다면 타 도시에 비해 타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돕고 효율적 체계화를 통한 보다 발전된 김포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나아가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구성과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먹거리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여러 조건 하에서 시간이 되어야 맛있게 익듯이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시간과 조건이 맞아야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과정 속에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아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5회 김포시 의회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